그러면은 부동산 갖고 있다가 팔아서 그 돈이 내 금융 계좌에 딱 들어오면 그거 다 한국에 사실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음. 그 미국에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많이 얘기들 하시는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그 집을 사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냥 개인 명의로 사지 마시고요. 어차피 투자로 집을 사시는 거면은 그러면 LLC 만들어가지고 LLC에다가 돈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LLC를 미국에 만들어가지고 LLC가 주택을 사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린다. 이거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을 보내주시는 한국에 계신 분이 가족 회사가 있는 거죠. 가족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있는 집 한 두 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국에도 회사가 있고 미국에도 회사가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세금 사실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네네 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주 한국에 있는 있는 사람이 케이스예요. 미국 법인에다 그냥 투자를 했을 경우에, 네, 그럼 뭐 심플한데, 네,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국에 법인이 있더라 그러면 두들겨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길티하고 네, 네. 피픽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영주권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이나 미국의 법인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 미국의 법인도 미국에 있는 엔티티니까 그 네, 법인이 한국에 뭔가 뭐 재산이 있더라.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법인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음,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 미국 미국 법인에다가 법인이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근데 이분들이 영주권을 따지 않으면은 음, 뭐 이게 뭐 아주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그런데 음. 이분들이 영주권을 따서 이분들이 만약에 미국 납세자가 되면 미국 납세자가 한국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 한국 법인이 다시 미국 법인 가지고 있고 미국 법인이 미국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으로 배당을 했다가 한국 법인이 다시 미국에 있는 주주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주도 이 한국 법인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CFC 관련 리포팅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굳이 너무 불필요한 컴플리케이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와, 지난번에 갔을 때 상담했었던 사람이 딱 그런 얘기가 했었거든요. 홍 기자님이 아까 질문했었던 내용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개인소득세 50% 내는 사람이다. 와, 50%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LLC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패스트루 인컴을 받으면은 결국은 한국에 50% 낸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국에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여기 미국 법인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미국 법인의 경우에는 그게 LLC가 아니라 이거 있었다. LLC가 아니라 C 코퍼레이션으로 사면 안 되느냐? C 음, 코퍼레이션 하게 되면은 그 미국의 뭐 네바다 같은 데 만들면은 21%만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배당금 가져가면 10% 뛰니까 음. 결국은 자기는 31%밖에 안 낸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50% 내는 것보다는 31% 내는 게 더 싸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엑시트 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엑시트를 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30%까지의 세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법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개인에게 귀속되기 전의 세금인 거잖아요. 그러면 음. 한국 법인에서 어쨌든 이걸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는 다시 미국 납세자가 되신 개인한테 그 한국 법인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배당 소득을 하고 미국에다가 또 미국에서 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귀속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말 엑싯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주 충분한 플래닝이 되어야지 그 스트럭처가 메이크 센스 한지 안 한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이민을 생각을 하는데 이민으로 오는 거하고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에다가 이렇게 자산을 보내서 관리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지. 이제 이민의 경우죠. 네.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올 생각을 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의 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거주민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의 거주민이 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가 되면은
미국 내에서 이 15 밀리언이라고 하는 증여 상속 그 증여 상속의 그런 혜택을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민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나는 투자만 하겠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아마도 법인이겠죠. 그게 한국의 법인에서부터 돈을 보낼 수도 있고, 한국의 개인이 미국에다 돈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법인을 취득을 해가지고 법인 이름으로 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분은 현재 개인적으로 미국의 거주민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에서 증여나 상속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여야 뭐 증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니까 살아생전에 그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는 거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럼 만약에 내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내가 미국의 거주민이 아니라고 하면은 증여 상속세가 15 밀리언이 아니라 면제 한도가 6만 불밖에 안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 6만 불밖에 안 되니까 미국에다가 굉장히 많은 상속세를 아마 내야 되겠죠. 예. 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투자해가지고 투자의 수익성이 어떻게 좋으냐, 뭐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엑시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걸 어떻게 청산을 해가지고 다시 그 재산을 뭐 한국으로 귀속을 시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요 다음번 시간에 그 미국의 넘버원 부동산 브로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것인데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1031 익스체인지라든지 음, 아니면 뭐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든지 음, 스텝업이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를 우리 홍 기자님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네. 떠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아,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내가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부동산을 사가지고 텐더리온을 통해가지고 세금 하나도 안 냈다. 음, 그러니까 나 한국 정부에도 세금 안 낼래요. 이렇게 했을 때 음, 한국의 국세청이 아마도 들으면 음, 웃겠죠. 그런 건 절대로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음,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런 혜택을 다 받을 줄 아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음, 분들은 그래도 나 영주권 받았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음,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좀 잘못된, 그러니까 그 조언,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전문가들도 머리를 맞대고 한참 얘기를 해봐야지 이게 답이구나라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AI한테 짧게 한 5분 물어봐가지고 나눈 답을 너무 신뢰를 한다든지, 음, 한국에 있는 어떤 세무사님한테 들은 걸 가지고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했을 음, 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조언이라고 판명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국제 조세를 단연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던 회계사님들한테 음, 물어보셔가지고 제 적절한 조언을 받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아까 물어보신 것 네. 중에 하나 또 만약에 음, 간단한 이거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아까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생각보다 주변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사실상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주권이랑 시민권에 대해서 세무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건 세법상으로는 이 나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더 문제지 영주권이냐 음, 시민권이냐는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으로 역이민 가신 분들 중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음, 왜냐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다가 한국에 어떤 이유로 아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몇 년 동안 사시려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영주권을 박탈당하시는 거예요. 음, 영주권을 본인의 의지가 아닌 때에 그때 상실하시게 되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받으시다가 한국 세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미국 세법이 바뀝니다. 미국이 외국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지급을 할 때는 85%의 30%를 떼고 줘요. 그래서 어, 25.5%를 떼고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1000불을 한 2000불 받으시던 분이다 하면은 이게 1500불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를 생활비로 계획하고 여기민 가셨던 분들 중에서 영주권을 뺏기신 후에 영주권을 박탈당하신 후에 갑자기 생활비가 4분의 1이 사라지는
그것 음.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한국 세금이 아니라 미국 세금의 차이인데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요. 네. 저기 우리 레지나 회계사님이 음. 역이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강의도 하시고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어.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역이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인가.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지나 회계사님이 한 5분 정도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여기민 가시는 분들은 여기민은 따로 한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민 가시는 분들은 아예 안 온다고 하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처음 가실 때 한 5년만 살아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시는지에 따라서 이제 텍스 플래닝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자산이 많이 자란 자산이 미국에 있는데 그 자산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 은퇴 준비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내가 아주 여유가 있는 자산이 있으면 한국에 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파시던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던 다 처분을 하고 나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는 순간 한국의 납세 의무자가 되시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금융재산이랑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갖고 있다가 팔아서 그 돈이 내 금융계좌에 딱 들어오면 그거 다 한국에 사실 보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요즘엔 정보가 너무 좋아서 아 내가 신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재산도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그다음에 어떤 자산이 있고 가족이 미국에 있는 가족이 누구고 한국에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 보셔가지고 미리 플래닝을 하고 자산 재정비를 하시고 나서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사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 가서 이중국적 받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음.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중국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뭐 이중국적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는 게 결국은 한국의 거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거주민이 되면은 전 세계의 자산에 대해 가지고 다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다가 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렇다면은 내가 미국에다 놔두고 간 재산을 과연 한국 정부에서 알아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내가 미국에다가 집을 좀 사놓고 한국에 와서 오래 살았는데 한국 정부가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걸 알까 모를까? 이런 걸로 이제 갬블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국세청에 가가지고 나 뭐 미국에 집 3개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음. 뒤지려고 하면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음. 그분이 한국에서 정말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한 20년 지나고 나서 그때도 한국 정부에서 모를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아까 최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한테 주는데 그냥 주면은 자기네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지 말고 재산의 규모가 상당할 경우에는 음. 트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음. 분명히 너한테 주긴 주는 건데 너 맘대로는 못 한단다. 음. 이런 제도를 사용해 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증여는 하기는 하는 거죠. 증여는 하기는 하는데 내 재산이 아니다. 이미 줬으니까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관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산관리처를 옮기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에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일반론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저희는 한미 SF로를 추천드립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신 곳이니까요.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고 상담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정보 주신 최혜 회계사님, 이상엽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